자, 이제 드디어 다이버전스 정리를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뭐였습니까? 델 연산자를 어떻게 한 거였어요? 벡터장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거였습니까? 스칼라곱으로 정의하는 거였죠. 이때 벡터장은 뭐였습니까? 공간의 각 위치마다 정의된 함수인데 그 함수가 벡터량인 그런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장은, 공간에 분포된 벡터장이라고 하는 함수는 얼핏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패러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공간에다가 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벡터장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벡터장 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벡터장 F가 대표하는 벡터장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봤더니 벡터장 선이 그냥 선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죠. 화살표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벡터장 선이 출발했고 저기서 벡터장 선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배웠죠. 그 다이버전스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이버전스가 0보다 컸으면 거기서부터 벡터장이 막 나왔죠.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았으면 벡터장이 막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0보다 큰 곳에서 벡터장선이 시작해서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은 데서 벡터장선이 끝나도록 이렇게 벡터장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장은 벡터장이니까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 방향은 무엇으로 표시하겠습니까? 이 벡터장 선의 이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떤 위치에서 벡터장 선의 방향이 그 위치에서 벡터장의 방향과 같게 그린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한 위치에서 이렇게 bek타장 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벡터장의 그린 접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꼬부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방향이 바로 각 점에서 벡터전성의 방향이 벡터장의 방향이다.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도 여기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 벡터장선이 촘촘한 것도 있고 듬성듬성한 것도 있죠.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게 그리는데 밀도와 크기에 비례하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촘촘한 곳의 벡터장의 크기가 듬성듬성한 곳의 벡터장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두 위치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다면 어디가 더 벡터장의 크기가 크겠습니까? A 있는 쪽이 더 촘촘하죠? B 있는 쪽이 듬성듬성하니까 A에서의 벡터장의 크기가 B에서의 벡터장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란 벡터장의 면적분과 다이버전스의 부피적분을 구하는데 우리 면적분 구할 때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면적분 할 때는 면적 요소와 벡터장을 스칼라고 했죠. 면적 요소라고 하는 건 면벡터였습니다. 이때 면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어떤 면의 면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이 있다면 면벡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면벡터의 크기는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면의 넓이로 정했죠. 면벡터의 방향은 뭘로 정했습니까?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했죠. 그래서 그 단위 벡터를 n hat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떤 면의 수직인 방향은 두 방향인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한 방향을 고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하고 단위 벡터를 알면 그 면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크기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폐곡면에 대해서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로 약속하지요. 폐곡면에 대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도 수직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수직이겠지만 폐곡면에 대해서는 그 면의 방향을 무엇으로 약속하냐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 이것을 면 벡터의 방향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벡터장을 면에 대해서 면적분하면 무엇을 구하냐면 선속을 구합니다. 그걸 플럭스라고 하는데 벡터 필드의 플럭스라고 합니다. 선속이란 그 벡터장 선들의 다발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속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면을 지나가는 선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지나가는 벡터장의 선속이다. 그 벡터장의 선속이란 그 면을 지나가는 벡터장 선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벡터장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면이 놓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면을 지나가는 백타장선이 있죠. 그거를 백타장 선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6개 나왔으니까 여기다 6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겠습니까? 이것은 백타장의 크기가 얼마인지에도 따라서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면을 백타장에 대해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백타장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어때요? 백타장을 지나가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습니까? 많죠. 그래서 놓는데도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백타장이 균일한 백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균일한 건 어떻습니까? 공간의 어떤 위치에서나 백타장의 방향과 크기가 똑같은 그런 백타장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거기다 어떤 면을 놔두면 그 면 벡터를 S라고 하면, 그리고 백타장을 F라고 한다면 백타장 선속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여기에 균일한 백타장이 있고 이렇게 면을 하나 놨습니다. 그러면 백타장에 대한 백타장을 F라는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이렇게 S라는 면 벡터로 표시합니다. 이 면 벡터의 크기는 면의 넓이입니다. 그랬을 때 두 방향 사이에 사이각이 이렇게 있죠. 이 사이각에 의해서도 선속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각이 예를 들어서 180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선속이 0이 되겠죠. 근데 요 사이각이 90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각이 0도라고 하면, 사이각이 0도면 제일 크겠죠.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 수학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하면 제일 좋냐면, 이게 스칼라급으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타장이 면 벡터 S를 지나가는 선속은 F.S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fs 코사인 세타와 같죠. 그래서 세타가 0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대고, 세타가 파이면 세타가 2분의 파이면, 그렇죠. 2분의 파이면 0이죠. 세타가 2분의 파이면 0이고, 2분의 파이가 90도죠. 90도면, 이제, 이렇게 놔두면, 면 벡터는 윗방향이니까, 그러면 하나도 지나가는 게 없는 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균일할 경우에는, 백타장이 균일할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백타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 F를 하나로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균일하지 않은 벡터에서는 요게 F.S라는 걸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면이, 지금 내가 선속을 구하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면을 잘게 짜게서 그 중에 하나를, 요걸 갖다가 면적 요소라고 하면, 요 면적 요소를 지나가는 백타장은 어떻게 했어요? 범위가 작으니까 거기서는 백타장이 변할 그런 이제 여유가 없죠. 특히 요거 미분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변하죠. 그럴 때는 균일한 경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F.S. 여기서는 이제 미분 면적이니까 F.d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한 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면적분이죠. 그래서 선속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냐면, 자, 이렇게 변하는 백타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면 S에 대해서 선속을 구할 때는 이렇게 면적분으로 구하면 선속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이버전스 정리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내가 공간에 그린, 임의로 아무렇게나 그린 폐곡면에 적용이 됩니다. 폐곡면은 폐곡면, closed surface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뚫리지 않은 면이에요. 그걸 우리 폐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곡선을 먼저 정의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폐곡선은 어떤 거냐? 선을 이렇게 그리면 양쪽 끝이 있죠. 근데 양쪽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이 없어지죠. 이렇게 폐곡선이란 선의 끝이 없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 선, 이걸 폐곡선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다 폐곡선이 되겠습니다. 원은 대표적인 폐곡선이죠. 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모양이라도 이렇게 폐곡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폐곡면은 뭐냐면, 보통 면은 어떻습니까?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가장자리를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자리가 없는 면이 됩니다. 그래서 면에 가장자리가 없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 면, 이거를 폐곡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폐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폐곡면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죠. 구의 표면, 도넛의 표면, 직육면체의 표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곡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폐곡면에서 조그만 면적 요소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정의를 했었죠.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 폐곡면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먼저 여기에 벡터장이 이렇게 있어요. 벡터장이 있는 공간에 내가 폐곡면을 하나 그립니다. 근데 다이버전스 정리는 어떤 특별한 폐곡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곡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폐곡면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그 폐곡면 전체에 대해서 총선속을 구합니다. 총선속을 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면에 대해서 벡터장을 스칼라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분을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하냐면 다이버전스를 구합니다. 다이버전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이버전스를 적분하는데 무슨 적분을 하냐면 부피 적분을 합니다. 부피 적분한 영역은 뭐냐면 아까 총선속을 구할 때 그린 폐곡면 내부에서 부피 적분을 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했을 때, 그래서 그 부피 적분한 값을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폐곡면에 대한 총선속을 파이 F라고 한다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이건 수학적인 정리예요. 그래서 벡터장이 어떤 특별한 벡터장일 때만 성립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는 항상 총선속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다이버전스를 전부 부피 적분할 것 같으면 다이버전스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 구한 총선속은 무엇과 같아요? 다이버전스를 그 부피 폐곡면 안에서 부피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버전스 정리입니다. 이 다이버전스 정리는 외우기는 쉽죠. 근데 이게 이 다이버전스 정리가 진짜로 성립할까 하는 게 좀 궁금하죠. 자,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걸 적분 형태로 표시한다면 아까 총선속하고 다이버전스를 부피 적분한 거 이게 적분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벡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총선속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적분기호 가운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는 요거는 면적분인데 폐곡면에서의 면적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에 선적분인데 동그라미 하면은 폐곡선에서의 선적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폐곡면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분을 한 거 이거를 총선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폐곡면 내부의 부피에 대해서 여기서 요 두 개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폐곡면 내부의 부피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F를 부피 적분한 거, 요 두 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게 다이버전스 정리죠. 그래서 요 두 적분이 같다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버전스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수학적인 증명되는 항등식이어서 이거는 사실은 요거 미분을 다이버전스를 구하려면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이렇게 미분 가능한 벡터장에서는 언제든지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 정리는 언제 이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구하라. 어떤 폐곡면에서 총선속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폐곡면에 대해서 그 벡터장을 면적분해라 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럼 무엇으로 바꿔서 하느냐? 이걸로 바꿔서 구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를 구한 다음에 그 안에 폐곡면 내부에서 부피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이 부피 적분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리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거 어디에 이제 적용되는 게 대표적인 거냐면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딱 가우스 법칙이 바로 이것을 적용해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대강 한번 눈으로 보이겠습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이런 수학적인 것을 사실은 갖다 쓰는 게 우리는 하는 거고, 증명은 수학과에서 하니까 수학자들이 전부 하니까 우리는 크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진짜 그런지 한번 보고 싶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먼저 한번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한 겁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다이버전스가 바로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이 파이나이트 그 디퍼런스를 할 것 같으면 요거 한번 미분한 게 편미분이 델타 x분의 여기 x만 fx 더하기 델타 x 빼기 fx 한 거죠.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한 것은 여기에 y가 이렇게 된 거 뺀 거죠. 그 다음에 z로 편미분한 것은 여기 z다 이렇게 편미분한 거죠. 자,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xyz라고 하는 점에서, 저기가 이제 xyz라는 점이겠어요. 그 x성분, y성분, z성분이 xy라는 점인데, 여기다 어땠습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z인 그런 조그만 걸 그렸죠. 이렇게 조그만 걸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본 겁니다. 이걸 차근차근 맨 앞에 걸 그립니다. 맨 앞에 거 첫 번째 건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 요 앞면이죠. x 더하기 델타 x니까 앞면인데 fx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뒷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빼기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y는 어떻습니까? y는 여기 y 더하기 델타 y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 빼기니까 여기서는 왼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z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밑에서는 빼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 f였고, 이게 여기서 f가 0보다, 이 다이버전스 f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큰 셈이 되고, 이건 어떻습니까? 거기서 필드가 벡터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였고, 만약에 f가 전부 다 반대 방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작아지는데, 그럼 이거는 그 벡터장 이 전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래서 벡터장 선이 바로 거기서 없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벡터장의 싱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증명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떤 한 점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다이버전스 정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폐곡면을 하나 그려놓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폐곡면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먼저 하냐면 부피 접근을 먼저 하겠어요. 자, 여기서 접근한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렸더니, 자, 여기다 그리면 우리 3차원 그릴 수 없으니까 여기다 2차원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놈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됐죠. 요것도 요 화살표 모양 여기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서 다이버전스를 구해보겠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요 가운데 점은 어때요? 요 점하고 요 점이 부호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요걸 다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어때요? 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요렇게 되는데, 자, 요거 두 개는 요거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서는 여기 요 두 개 이렇게 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다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더하면 더할수록 무엇만 살아남습니까? 겉 표면만 이렇게 살아남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계속 해보겠어요. 자,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남죠. 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남죠. 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살아남죠. 자, 요거 언제까지 할까요? 네, 요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죠. 또 요것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남고, 막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자, 여기 끝까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지금 사각형을 크게 그렸으니까 여기 이런 게 통통 비었지만, 사각형을 더 작게 그리면 어때요? 여기도 다 차게 생겼죠? 그리고 이 사각형을 미분으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게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꽉 차죠? 근데 꽉 차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겉으로는 다 남아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겠어요. 계속 해봤더니 어때요?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어디서나 더하면 더할수록 안에 있는 건 다 상쇄되고 바깥에 있는 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남았어요. 아, 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여기 사실은 유한한 부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대로 놔두고 이리로 갔습니다. 저리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더해주기로 하겠어요. 자, 이렇게 계속 더해줬더니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다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남는 특징이 뭐예요?
그 면에 수직인 것만 다 남죠. 지금 그 면에 수직인 것만 이렇게 다 남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남는데도 이 미분일 것 같으면 하나도 남는 데가 없이 꽉 차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적분을 하고 부피 적분을 했더니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한 결과가 이게 바로 부피 적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부피적분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은 이 부피적분을 다시 써볼 것 같으면 이거 더하기라고 그랬죠. 무엇을 더한 것입니까? 아까 다이버전스는 구했었는데 저기 우리 앞에서 다이버전스 구했더니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부피적분을 하려면 거기다가 dv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사실 이거 다이버전스만 다 더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그래서 dv를 곱하고 더한다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아까 한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 데다가 뭘 곱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dv 이게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곱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중간은 다 상쇄되고 뭐만 남았냐면 표면에서만 남았습니다. 표면에서만 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위에 거는 델타 x하고 델타 x, 델타 y, 델타 z에서 델타 x 없어지고 델타 y, 델타 z만 남죠. 여기 델타 y, 델타 z만 남은데 거기서는 어떤 성분을 곱했습니까? fx를 곱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델타 y, 델타 z를 곱한 거는 이거는 yz 평면이죠. yz 평면에서의 넓이인데 거기서 fx라고 하는 건 그 yz 평면의 수직인 벡터장 성분이죠. 이것처럼 면에 대해서 겉면에 쭉 부피적분을 다 할 것 같으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그 표면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만 다 더하는 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수직인 성분을 다 한 게 바로 뭐냐면 F.ds 하면 거기서 남는 게 바로 수직인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 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이 다이버전스를 갖다가 부피적분한 게 어떤 폐곡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벡터장을 폐곡면에 대해서 전부 다 면적분하고 같다고 하는 게 이게 다이버전스 정리고 우리 그림으로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하는 걸 간단히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는 그런 예제를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벡터장이 있다고 하겠어요. 네, x성분은 exponential EX sin Y 더하기 Y성분은 EX cosine Y 더하기 Z성분은 YZ제곱이라고 할 때 이것을 직육면체로 x는 제로하고 x는 4라는 면, 그 다음에 y는 제로하고 y는 5라는 면, 그리고 z는 제로하고 z는 1이라는 면, 이런 직육면체에 대해서 면적분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함수를 볼 때 복잡하죠. 근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부피적분하면 쉬운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벡터장을 다이버전스를 이제 취해 보겠어요. 자, 이 다이버전스 정리가 이렇게 되니까 다이버전스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x성분을 x로 편미분하고 y성분을 y로 편미분하고 z성분을 z로 편미분해서 다 더하는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x를 편미분하면 뭐가 돼요? 2x 그대로 되죠. 사인 y는 그대로 있죠. 자, 두 번째를 y로 편미분하면 2x 그대로 있고 코사인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y가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하고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요거 마지막 거 편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2yz죠. 다이버전스는 2yz인데 이 2yz를 요 주어진 구간에서 부피적분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부피적분한 것은 간단해지죠. 우리 부피적분에서 했었죠. 근데 2yz라고 하는 것은 여기 y하고 z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전부 따로따로 적분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적분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그냥 4가 되죠. y적분의 결과는 뭐가 돼요? 2분의 5제곱이 되죠. z적분의 결과는 뭐가 돼요?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하면 뭐가 되냐면 50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원래 문제인 면적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해서 부피적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주 그냥 금방 풀린 거죠. 자, 이렇게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특히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하라 이런 게 있으면 또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분해야 되는 표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무엇으로 바꾸냐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부피적분한 걸로 바로 바꾸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이 우리 역학에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고 우리 전자기에서는 이런 게 자주 나오니까 우리 미리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배워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다이버전스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컬에 대한 벡터장의 컬에 대한 스톡스 정리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